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중 최고점을 찍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 관리를 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사퇴를 조건으로 징계와 수사를 무마하고 특사 자리까지 제안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는 다음 주 이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신 도입 초기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인노회 부천지구 조직도를 치안본부가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던 걸로 확인돼 밀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장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중이라며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영주에서도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영주에 있는 양돈 농가 전체를 정밀 검사하기로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 지시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인데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요. 직접 출석 예정 사실을 미리 공개했죠? 네, 김혜경 씨는 오후 12시 40분쯤 자신의 배우자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SNS를 통해 이 출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인 1시 45분쯤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의전을 담당했던 배모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지시를 했는지 묻는 질문 등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베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앞서 김 씨는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전 담당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루 밥값 한도에 맞춰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결제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도 법인카드 유용 과정이 김 씨의 지시나 이 암묵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 특정 시기 결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김 씨가 이 민주당 인사 3명과 식사했을 때 이 밥값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겁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또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발급받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김 씨에 대한 이번 조사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번 사건 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네, 적어도 이번 달 말 안에는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허위사실 공표로 접수된 이 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공소시효가 이 다음 달 9일로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 역시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를 이유로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를 이번 달 중순까지 끝낼 거라 밝혔는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 이번 달 초 이 사적 심부름과 결제 등을 지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이 지시를 받은 공익신고자 A 씨까지 모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피의자 김혜경 씨 소환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이 수사 마무리 시기도 애초 언급했던 시점보단 늦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오늘 김혜경 씨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낼 전망인데요.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던 만큼 그 결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개인카드 주인 40대 남성이 이 경찰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돌연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남성은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로 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했던 사실과 이 대선 경선 기간 캠프에서 이 차량 운전사로 급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었는데요. 이 논란 끝에 발표될 수사 결과가 이 의원이 출마한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기간에 나올 경우 정치적 파장도 거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운영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특별감사에는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네, 하반기 감사 계획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겼습니까? 네, 감사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감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수립한 올해 연간 감사 계획 이외 하반기 추가 감사 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요. 우선 추가된 주요 감사 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른바 탈원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도 하반기 감사에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당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경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지출 구조 조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공공기관, 출연 출자 기관의 재무 경영 관리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 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며 하반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기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단체 지원과 관련한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감사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제기가 거센 상황에서 감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화 속 로마 황제가 경기 전에 검투사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겁한 황제에 비유했습니다. 6개월 징계가 끝나는 1월에 전당대회가 열려도 11월쯤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 한다면서 최근 판사였던 분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으로 기각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서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2개월 직무정지 결정에 반발해서 냈던 가처분 신청까지 소환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어제 저녁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장관과도 갈등이 있고 그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셨는데 한 열흘 남짓한 시간 만에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직무에 복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본안 소송은 또 그 대통령 측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충분히 결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일련의 소송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퉈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고 낸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 다음 주 이후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공식 야당에 제안을 했는데요. 여당의 조건부 요구에 또 야당도 또 조건부로 맞서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민주당은요. 새로운 당원 조항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좀 꺼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할지 여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 내놓았던 윤리위의 이례적인 성명문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아니 삼척동자가 읽어도 그거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예.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관측이었고요. 예. 예상대로 된 거고요. 뭐 다음에 상황 변화를 봐서 뭐 하든지 그렇게 예. 할 걸로 예상했던 대로 어저께 위원장이 정답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양희 위원장. 그런데요, 이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로마 시대 검투사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하면서 저격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런 강경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당 내에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행위에 대해서 네.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요? 비대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다음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이슈가 되어 있지. 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트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이걸 폭로한 사람이 우리 당이나 우리 당원이 아닙니다. 가세연 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작년 11월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폭로를 했고 이 문제를 또 고발을 한 사람들은 가세연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네. 즉 저희 당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누구가 폭로를 하거나 고발한 일이 없는 즉 이준석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물고 들어가는 것이죠. 네.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금 제기한 지 이제 2주째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법원에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그 율사 출신 의원들은 인용 가능성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당헌 96조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세 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당 대표 거리인데 이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거리는 아니니까. 두 번째가 비대위의 권한 상실이고요. 세 번째가 기타 비상 상황인데 예. 애초에 기타 비상 상황에 이미 해당한다. 6개월 징계는 이렇게 봤던 것이고 혹시 몰라서 이하 두 번째에 있는 비대위 권한 상실 이걸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당헌도 개정을 했고 네.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가진 게 상임정국위인데 상임정국위에서 이미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요건은 다 갖춰놨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어제죠. 이준석 전 대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네. 2개월 직무정지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8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바로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처분이라는 건 정말 네. 정말로 재판부 마음입니다. 제가 법조를 오래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대개 정치적 사건으로 가처분을 갈 경우 대개 가처분은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그 법적인 분규가 끊이지 않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그런데 정치적 사건의 경우는 이게 당사자들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다 관련이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임팩트가 크잖아요. 예. 아주 광범위한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나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른 시간에. 그래서 예. 되게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에도 보면은 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바로 예. 그냥 아니면 어떤 때는 신문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법원이 이렇게 길어지는 건 고민하는 채 하는 건지 숙고하는 채 하는 건지 예. 뭐 이걸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은 바로바로 또 권리관계가 다음 해가지고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벌써 비대위 했죠. 비대위 임명장 다 주어서 지금 비대위 회의가 굴러가고 있죠.
뭐 이러면은 이 권력관계가 많이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서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특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사건의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오래 시간을 끌고 있고 이번 주는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지금 얘기를 슬슬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후라고 이렇게 이 표현했어요. 장기화되는 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요, 목소리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비유하면서 로마 황제, 그리고 좀 비겁한 로마 황제 이렇게 약간 비유를 했고요. 오늘 또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됐는데 이 법원에 낸 탄원서 저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보니까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에 사법부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또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투사 황제, 비겁한 황제에 비유했고 또 절대자에 비유했고 신군부에 비유를 했어요.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되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이 탄원서를 국민의힘에서 공개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가 입수를 해서 공개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이고요. 말이 자꾸 거칠어진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커뮤니티에서 관심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은 모두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뒤에 바뀐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걸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또는 당 지도부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죠. 내년 1월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징계가 내년 1월에 풀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었더니 11월쯤에 이제 앞서 글래디에이터에 비유하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 같죠? 지금 현재 이 대표의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언론들도 매일 지금 이 대표의 입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 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 대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총체적인 리더십입니다. 개고기부터 시작해서 나도 국민도 속았다랄지 녹슨 수도꼭지랄지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대인배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검투사에서 나약한 황제까지 나오고 본인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신군부라는 것까지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는 듯 마는 듯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레드라인을 안 넘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레드라인을 넘는 명백한 것은요.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부인을 겨냥하거나 윤핵관을 겨냥해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는 캠프 시절에 아주 깊숙이 숨겨놨던 내밀한 얘기가 흘러나오면 이것은 레드라인을 명백하게 넘은 거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무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윤리위랄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널널하게 특사나당기는 것을 누군가가 윤핵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어저께 이 얘기가 MBN 그 대담회 프로에서 나왔는데 본인이 윤핵관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야 될 필요도 없다고 딱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 못했는데 대표에서 물러나면 징계 수사 정리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얘기가 어저께 나왔고 거기서 그걸 얘기한 밀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흐리면서 윤핵관은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니까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구 아니면 정말로 윤 대통령하고 친밀한 밀사 내지는 뭐 이런 직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만약에 이 밀사가 윤 대통령이 보낸 게 맞다 그러면 내가 경찰 수사도 알아서 마사지 해줄게. 당 윤리위도 내가 알아서 마사지 해줄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멘트가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이건 레드라인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제안 사실이 또 실제로 사실이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지금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필요하다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 여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행포입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에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기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문제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영 의원님. 이게 조건이라기보다는요. 민주당이 우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특별감찰관 얘기도 꺼내지 않고 임명하지 않았던 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하자는 건데 우리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고 하는데 왜 하자고 하느냐? 법대로 하자 이거거든요. 법대로 하려면 빠진 게 또 북한인권재단이 있거든요. 북한인권재단은 법이 이미 통과된 지 오래됐는데 5년 내에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둘 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조건으로 연계시켰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석수 감찰관 파동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 이후에 하여튼 문정부도 그렇고 제가 문정부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가 됐고 이게 공수처하고 또 연계가 돼 있었어요. 공수처 하느라고 이걸 미처 못했다 그러는데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지금 윤 정부나 윤 정권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의 그 대통령 부인의 행태를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봤잖아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금 한 5달 정도 우리가 본 걸로는 이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윤 정부에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문정부 때 그렇게 했으니까 뭐 안 됐다는데 문정부 때 했던 거 자꾸 핑계대지 말고. 문정부 때 특별감찰관이 없었죠. 문정부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 파동을 보면서 야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엄정한 자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정부도 뭔가 이거에 대한 깨림직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처 문제랄지 북한인권재단의 문제하고 이게 연계가 됐는데 이것은 성격적으로 연계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정부 때도 안 그랬지 않느냐라는 핑계를 더 이상 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하고요. 북한인권재단, 국가교육위원회 이건 또 이거대로 하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저희가 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도 특별감찰관을 꼭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안 하겠다고 도망가거나 또는 전 정부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오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신경전이 대단했습니다.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여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근데 이게 법사위가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인 악연을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가 열리기만 하면 이런 모습이 생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여야가 다 잘못했다고 보고요. 네. 한동훈 장관도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피로감이 있듯이 한동훈 피로감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법사위에서 한 장관은 너무 심했어요. 물론 최강욱 의원이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관이 저러는 건 저는 참 생소하고요. 처음 보는 장면이 너무 한동훈 장관 많았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군에 올라 있어서요. 사실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3건의 지금 기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0월 구형도 받은 상황이고요. 3건이나 본인이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라고 하는 법무부와 검찰청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윤리상 맞지 않는 것이죠. 다른 상임위로 배속을 시켰어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입니다. 자, 이게 어떤 조항인지 그리고 이것을 보는 시각,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저희가 우상호 위원장 그리고 박용진 의원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5만에서 7만 정도의 당원 숫자로 모든 걸 결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저희 당에 이제 이런 당원들이 계신 걸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100만 명 넘는 당원들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 5만 명이 주도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 될까 봐 무서워요. 청원제도하고 전당원 투표로 우리가 단단한 성을 쌓고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먼저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이 뭔지 신정민 의원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조항입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국민 투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 약 110만이 조금 넘는 전당원이 있습니다. 전국의 권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뭐 1,000원 이상 정도 내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100만이 좀 넘는 110몇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당 역사상 굉장히 많은 거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뭐 이 전당원 투표도 그렇고 다른 투표도 대개 이제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그러면 대개 카톡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한번 투표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최초로 해봤던 것이 전당원 투표라는 것은 당원 당규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4.7 재보궐을 할 때 유책 후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천을 하지 않는 그 조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때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정도 참여했습니까? 몇 그 퍼센트 정도요? 당시에 뭐 20%가 좀 안 됐던 20%?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사항으로 중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은 30% 이상 투표로 돼 있거든요. 네. 이제 동료를 하면 30%는 어떻게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헌법에 있는 국민 투표를 보면은 전 국민의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16%의 당원만 찬성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이상 투표를 하고 그 가운데 과반이니까 그렇죠. 15만 이상, 예. 그러니까 16만, 16%. 100만이라고 잡고 우리가 거칠게 얘기하면은 16만 명 정도만 찬성을 하면 당을 뭐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건 아직 이르고요. 예, 우리가 국민투표를 뭐 우리 역사상 여러 번 해봤지만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예를 본 적이 없듯이 네. 전당원 투표도 비슷한 우상호 위원장 말로는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이른바 이제 개딸 당원 숫자, 이렇게 5만에서 7만 정도 되는 당원 숫자로 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당원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5%, 16%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이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그래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잠깐. 글쎄 뭐 초지일간 저 인천 계양에 셀프 공천할 때부터 당 대표 거쳐서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까지 목표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지키기. 이거 하나로 당이 뭐 완전히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할 거라면서 확진자 규모가 줄어도 당분간 위중증과 사망자는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지금 재유행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주 만에 다시 15만 명대로 증가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64명이 줄어서 487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4.8%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5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했고 재감염 비율이 6.1%에서 6.65%로 높아졌다고 집계했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6으로 소폭 감소해 현재 재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흐름과 시차가 있어서 앞으로 2, 3주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 고령층 처방률은 20.8%로 0.5%포인트 증가했고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은 평균 처방률이 41%까지 올라갔습니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 계획도 다음 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조만간 개량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백신 도입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음 주쯤 보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6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곧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음 재유행은 가을과 겨울에 오겠지만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오는 10월에서 11월에 유행에 큰 파도가 올 거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도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이 올 걸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름에 재유행 규모가 다소 컸던 만큼 다음 재유행 시기가 가을보다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한중 양국이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 행사를 여는데요.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해서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예정인데 지난 20주년 때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2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식에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장소도 시내 호텔에서 인민대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차기 국가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은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我们愿与韩方一道共同努力，推动中韩睦邻友好合作关系不断向前发展。 2017년 한중수교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 인사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냉랭하던 시절에도 나름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中韩两国是近邻，两国人民之间的友好交往源远流长。 올해 한중수교 30주년 행사는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걸로 전해집니다. 왕이는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장관급에 해당하지만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에 더해 사드와 칩4 등 복잡한 외교 문제도 얽혀 있어서 예년과 절대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회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세계 한인경제포럼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외교관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박한진 코트라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이 한중 경제교류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가 중국 시장 변화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온통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죠. 비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지목됐는데 물난리 뒤에도 빗물바지는 여전히 쓰레기로 꽉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있는 번화가입니다. 거리 곳곳 빗물바지가 오물과 쓰레기로 꽉 막혔습니다. 바로 옆에 수거함이 있는데도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합니다. 빗물바지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고무덮개로 막혀 있는 모습인데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막는다며 빗물이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린 겁니다. 담배꽁초 전단지 이런 거 들어가서 그거 다 맥혀가지고 물이 차로 지하로 저로 들어갈까 봐 내가 다 긁어내고. 서울 강남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빳빳한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인 나무 뿌리가 토사가 있는 경우보다 비닐이나 담배꽁초 같은 그런 쓰레기가 추가된 경우가 우수가 막힌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도심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당시 맨손으로 배수구 쓰레기를 치운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이 화제가 된 게 불과 2주 전. 유례없는 최악의 물난리를 겪으면서 빗물바지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졌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가 버려질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땅바닥에 버리는 것 같고.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배수구 청소 작업을 벌이긴 하지만 쓰레기가 버려지는 속도를 따라가긴 역부족입니다. 무단 투기를 막을 시설부터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 청소하고 뒤돌아서면은 버리잖아요, 담배꽁초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4번까지 하고요, 계속. 전용 수거함 같은 게 전국에 지금 총 150여 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이 내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으로 설치를 해주던가. 수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꽁초 바다가 되어버린 빗물바지. 시민의식과 개인의 양심에만 기대기보다는 휴지통을 더 많이 설치하고 무단 투기 처벌은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비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내고 을지 프리덤 실드는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가장 모험적인 북침 실전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합동 군사연습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건 방화범이 불을 끄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합동 군사연습은 한반도 정세를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첨단 무기 구매와 북침 전쟁 연습에 혈세를 마구 쳐넣어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와 민생 위기를 더욱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 관함식에 양국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국을 초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다국 간 해군 협력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열고 같은 시기 국제 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갈등 속에 한국을 초청한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마스노 장관은 양국 관계의 현 상태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초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법사위 회의로 온다니까 전화가 한 30통이 와요, 언론으로부터. 한동훈 장관 오신다면서요. 네. 한동훈 장관님, 예. 국회 존중하시죠? 누구보다 존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답변 같아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질의를 하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들을 줄도 아세요,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뭐가 들으세요가 문제입니까? 아니라 잠깐 멈추세요. 아니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자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하고 반박하는 얘기를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지난 2년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격체지감이 들고 상전백회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소설 쓰고 있네. 3번이나 장관님이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도 조사위원석에 앉아서 장관을 3번이나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조금 품격 있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답을 하시죠 그냥. 네, 지금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뭐 대통령보다 뭐 법무부 장관이 더 위가 있냐 이런 내용이셨거든요. 저는 그걸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과하는 사과는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몇 번을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목소리 낮추십시오. 박주민 의원님, 법사위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 하실 때보다 잘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구름만 지나는 서울과 달리 충청 이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남부와 충청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전남 서부, 경북 서부에 최고 50mm, 그 밖에 충청 이남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서울이 한낮에 28도, 대구가 26도 등으로 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6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